김도석에게 서울특별시에서의 삶은 언제나 빠르게 변하고 치열했지만 그는 그 속도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여러 개의 기술 회사를 이끌며 성장시킨 그는 업계에서 신뢰받는 인물이었고 언론은 그의 이름을 안정성과 성공의 상징처럼 다루곤 했다. 그의 사업은 늘 바쁘게 돌아갔고 회의와 보고, 투자 일정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는 한때 그 모든 과정이 버거워도 기꺼이 견딜 만큼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세상은 그를 완벽한 남편, 능력 있는 기업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가장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안정감과 달리 그의 삶은 조용한 균열에 흔들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다정한 아내와 함께 공식 행사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도석 본인은 오래전부터 그 이미지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혼 12년 차에 접어든 부부 생활은 점점 더 건조해졌고 아내 이혜경은 어느 순간부터 감정의 온도를 완전히 낮춘 듯 보였다. 진심 어린 대화가 줄어든 지 오래였고 서로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닿지 않는 시간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바쁜 일상과 감정의 흐름이 만든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까워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지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일시적인 혼란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너무 많은 부분에서 설명되지 않는 변화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출근 전 아침 시간의 짧은 대화조차 사라지고 일상 속 작은 관심도 더는 보이지 않았다.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조차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도석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와도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반응이 없다는 점이 그를 깊은 생각에 빠뜨렸다. 그는 일 때문에 늦어지는 날이 많았지만 예전의 혜경은 그런 날이면 간단한 안부라도 먼저 물었다. 그러나 최근의 혜경은 그의 귀가 시간에 관심을 두지 않는 듯 보였고 마치 각자의 생활이 완전히 분리된 듯한 느낌이 이어졌다. 말투는 점점 차가워졌고 대화의 내용은 의무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도석은 자신이 무엇을 놓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직장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갈등이 된 사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분위기는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채워져 있었고 부부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멀어졌다. 그는 원인을 알아보려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혜경은 늘 비슷한 말만 되풀이했다. 괜찮다. 별일 아니다. 피곤하다. 어떤 말도 속마음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상황은 더 명확해졌다. 그의 아내는 단순히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을 긋는 것처럼 보였다. 일상적인 일들에서 자신을 배제하는 순간들이 늘어났고 결정해야 할 여러 문제도 혼자 판단해 버리는 일이 많아졌다. 도석은 아내가 언제부터 그토록 달라졌는지 생각하려 했지만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단지 어느 시점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해 있었고 그 조금씩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되돌릴 수 없는 거리감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이 분명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기에도 민망한 문제였다. 밖에서는 서로를 감싸주며 살아가는 부부처럼 보였으니 이런 갈등을 이야기하면 도리어 본인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다. 그럼에도 마음속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는 집안에서 자신만 배제되는 느낌을 여러 번 받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마다 혼란이 더해졌다. 특히 몇 달 전부터는 설명하기 어려운 패턴이 반복되었다. 혜경은 이유 없이 외출이 잦아졌고 일정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언제 귀가하는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날들이 많아졌다. 예전 같으면 그런 변화는 걱정으로 이어졌겠지만 지금의 도석은 걱정보다 불안이 더 컸다. 자신에게 숨기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석은 부부 사이의 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오래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가 말을 꺼내면 혜경은 단순히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끊곤 했다. 그리고 그러한 답변은 오히려 도석의 의심을 더 강하게 자극했다. 부부가 공유해야 할 일상의 감정들이 완전히 사라졌고 남은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리감뿐이었다.
그가 느낀 불안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행동 패턴의 변화, 대화의 단절, 이유 없는 회피, 모든 것이 어떤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듯 보였다. 그 흐름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예전처럼 집에 돌아왔을 때의 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거운 분위기와 설명되지 않는 침묵이 이어지는 날들이 늘어났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이 완전히 고립된 느낌을 받았다. 외부에서는 누구보다 완벽한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 칭송받지만 정작 그의 삶은 안정과 거리가 멀어졌다. 여러 사람 앞에서는 늘 웃으며 자리를 지켰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무언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경고음이 계속 울려대고 있었다. 문제는 그 경고의 실체를 도무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도석은 모든 일에 원인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부부가 이렇게 멀어진 데에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떤 기록을 뒤져도 어떤 기억을 붙잡아 보아도 명확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고 그 균형을 회복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아내가 마음을 닫은 이유가 자신인지 또는 다른 곳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가정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점점 커졌다. 무엇보다 집안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류가 단순한 감정적 거리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이후 그는 집안의 작은 변화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일상의 흐름, 대화의 방향, 생기는 빈틈들, 모든 것이 어떤 결말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스스로의 착각일 수도 있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마음속 얼라움은 멈추지 않았다. 오래 함께한 아내의 감정은 그만큼 익숙했고 지금의 변화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도석의 삶은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다. 사업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더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가족이라 믿었던 관계가 흔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는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그가 보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하루하루 강해졌다. 도석은 그때까지도 이 상황이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결혼 생활의 균열에 마음을 쓰고 있었을 뿐 집안 어딘가에 자신이 상상도 못한 위험이 숨어 있다는 진실은 아직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다. 그러나 그 불안은 곧 실제가 되고 조용한 균열은 삶 전체를 뒤흔드는 파국의 전조가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정하은이 전라북도를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에게 남아있던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어머니가 전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한 이후 치료비는 빠르게 늘어났고 농사일로 생계를 이어가던 가족에게 그 금액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아버지는 이미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사람은 오직 어머니뿐이었다. 하은은 그 현실을 매일 견디면서도 어머니의 치료를 포기할 수 없었다. 누군가 알아줄 리 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녀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의사가 전한 치료 계획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선택을 미루면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돈이 있어야 치료를 계속할 수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선 일거리를 구해야 했지만 마을에서 그만한 수입을 줄 만한 일은 전혀 없었다. 결국 그녀가 떠올릴 수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뿐이었다. 더 큰 도시에서는 일자리가 많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그리고 기회가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간절함이 그녀를 움직였다. 출발을 앞두고 어머니는 딸을 붙잡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픈 자신 때문에 하은이 고생하는 게 마음 아프다고 했다. 하지만 하은은 그런 말을 듣고도 슬퍼할 여유조차 없었다.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버는 것뿐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서울로 향할 준비를 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그녀가 건넨 질문에 제대로 대답해주는 이도 거의 없었다.
작은 식당, 편의점, 청소업체까지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 경력도 없고 서울 사정도 모르는 젊은 여자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곳은 많지 않았다. 처음에는 하루면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거절은 반복되었고 면접조차 보지 못한 날이 훨씬 많았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돈은 금세 바닥났다. 식사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고 잠을 청할 곳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시골에서 올라온 외로운 청년에게 서울의 냉정함은 선택지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주저앉을 수도 없었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하루라도 늦출 수 없었고 치료를 멈추면 어떤 결과가 올지는 생각하기도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도석이 소유한 건물 1층 안내 데스크 벽면에 붙은 채용 공고 하나를 발견했다. 가사 지원 인력 모집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오자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문의하자 그 직원은 공고가 실제이며 지원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 말에 하은은 작은 희망을 느꼈다. 직원은 구체적인 면접 장소와 일정을 알려주었다. 면접 장소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김도석의 자택이라는 말에 잠시 놀랐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가진 옷 중 가장 깔끔한 셔츠를 꺼내 입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외모를 꾸밀 형편은 안 되었지만 진심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 면접 당일 도석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그녀는 수없이 머릿속 연습을 되풀이했다. 자신이 왜 서울에 왔는지, 왜 이 일을 간절히 원하는지, 어떤 점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지 정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혹시라도 너무 솔직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었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녀가 가진 건 그저 어려운 상황과 진심 어린 의지뿐이었다. 이 도석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녀는 긴장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어떤 판단이 바로 드러나지 않아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왜 서울에 왔는지, 가족은 어떤 상황인지, 가사 업무 경험은 있는지, 어떤 성향으로 일을 하는지. 하은은 그 질문들 앞에서 숨기지도 꾸미지도 않았다. 자신이 처한 현실, 어머니의 병 상태, 돈이 얼마나 급한지, 그래서 더 책임감 있게 일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모두 말했다. 그녀의 말을 듣는 동안 도석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비난도, 의심도 없는 눈빛이었지만 그렇다고 쉽게 마음을 열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러나 하은의 마지막 말,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정직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들은 순간 도석의 표정이 아주 조금 바뀌었다. 도석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누구보다 절박하게 보이는 상황이 안쓰러웠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하은의 태도였다. 거짓 없이 눈을 마주하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조심스럽게 내놓는 모습에서 어떤 부정할 수 없는 진심이 느껴졌다. 그는 그녀에게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은은 그대로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겨우 숨을 고르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에 온 뒤 처음 느끼는 안도감이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던 절망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전북대학교 병원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상태를 물었다. 담당 간호사는 어머니가 안정적이라고 말해주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하은은 힘들었던 나날들이 조금은 보상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일자리를 구한 것이 단지 돈을 버는 문제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점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가졌다. 그날 밤, 그녀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앞날이 쉽지는 않을 것이 분명했지만 적어도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든든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음 날을 향한 마음의 준비를 조용히 마무리하며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내일부터 들어가게 될 집이 평범한 일터가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대한 이야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정하은은 첫 출근 날부터 마음속에 단 하나의 다짐을 품고 있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전북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의 치료비가 계속 쌓이고 있었고 이 일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를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맡은 일에 집중했다.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고 실수 없이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신뢰를 잃지 않을지를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했다. 가사 업무 경험이 많지는 않았지만 하은은 주어진 일을 빠르게 익혀나갔다. 한 번 알려준 내용은 잊지 않으려 메모했고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되면 스스로 반복해서 확인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같은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큼은 책임지고 완성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의 태도는 과장되거나 어색하지 않았고 늘 조용하지만 진심이 담긴 모습이었다. 김도석은 이런 하은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높게 평가하게 되었다. 그는 직원이나 주변 사람을 볼 때 화려한 경력보다 태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하은은 그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일의 흐름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으며 정직한 태도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은 그의 눈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도석은 어느 날 아침 식사 준비 시간을 맞추려고 서두르던 하은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 말은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하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같은 집에 있는 또 다른 사람, 이혜경의 시선은 전혀 달랐다. 처음 만난 날부터 느껴지던 미묘한 불편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혜경은 젊고 순박한 모습의 하은을 보며 처음에는 일을 잘할까 라는 의심 정도만 가졌지만 남편이 그녀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 감정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혜경은 자신의 삶에서 통제되지 않는 무언가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남편의 관심 또한 자신에게만 집중되기를 원했고 가사 도우미조차도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데 하은은 그 경계선 안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줬다. 도석이 하은의 성실함을 칭찬하는 말 한마디는 혜경에게 생각보다 큰 자극이 되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경계심이 점점 자라났다. 하은이 집안의 자잘한 일들을 신경 쓰고 도석이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 장면을 몇 번 마주한 뒤부터 혜경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어떤 날은 별 문제도 없는 일을 문제 삼아 지적했고 작은 실수에도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했다. 하은이 설명하려 하면 듣지 않거나 들었다 해도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태도를 보였다. 하은은 상황을 누구보다 빨리 이해했다. 집안 분위기가 껄끄러워질까 걱정해 최대한 혜경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스스로 말수도 줄였다. 괜히 오해를 살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녀가 가장 바라던 건 조용히, 성실히, 문제없이 일을 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혜경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이러한 긴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에도 혜경은 날카로운 지적을 던졌고 어떤 날은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다시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도석이 없는 시간에 이런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났고 하은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굳이 그 사실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참고 지나가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으려 했다. 하지만 혜경에게는 그런 인내조차도 불편함을 키우는 요소가 되었다. 하은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녀 안의 불안과 거부감은 더 커졌다. 이유는 명확했다.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할수록 하은은 오히려 더 조용해졌고 그 모습은 마치 스스로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그녀는 그 거울을 마주하는 것이 불편했다. 특히 어느 날 도석이 출장에서 돌아와 집안이 정돈된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하은 씨가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고 말했을 때 혜경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렸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었지만 그녀에게 들리는 방식은 달랐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노력을 남편이 인정한다는 사실이 불안과 질투를 자극한 것이다. 그날 이후로 혜경은 하은에게 더 냉정해졌다. 일을 잘해도 칭찬을 하지 않았고 작은 실수는 크게 부풀렸다.
때때로 고의적으로 어려운 요구를 하거나 비현실적인 속도로 일을 끝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녀는 스스로의 행동이 과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유 모를 반감이 자꾸 부풀어 올랐다. 반면 하은은 그 감정의 실체를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그럴 여유도, 이유도 없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치료비였고 감정 싸움이나 개인적인 갈등에 휘말릴 시간조차 용납되지 않았다. 그래서 혜경의 말과 행동이 불편해도 억울해도 이유를 묻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려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긴장으로 채워졌다.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느끼는 차가운 온도는 점점 더 내려가고 있었다. 도석이 없을 때의 분위기는 특히 더 불편했고 하은은 그 시간들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하루를 버텼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작은 긴장과 불편함이 앞으로 더 큰 사건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혜경의 감정은 단순한 질투나 경계심을 넘어 곧 돌아올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로 이어지고 있었다. 하은이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그녀는 설명하기 어려운 낯설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낯설음은 이혜경의 차가운 태도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김도석이 여의도 본사에서 일하는 시간대에만 특정한 인물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났기 때문이다. 처음 그 남자를 보았을 때 하은은 단순히 방문한 손님 정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남자가 일정한 패턴으로 집에 들른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준호였다. 혜경은 그를 소개하며 먼 친척이라고 했지만 말하는 톤과 미묘한 눈빛은 친척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익숙하고 설명이 필요 없는 친밀함 같았다. 하은은 굳이 추측하려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방식은 친족 관계로 보기에는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대화는 항상 문을 살짝 닫은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목소리는 낮았으며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는 은근한 비밀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준호가 방문한 시간은 평소보다 훨씬 이르렀다. 도석이 일정 변경으로 잠시 집에 들렀다가 다시 외출한 직후였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준호가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연 혜경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지는 것을 하은은 목격했다. 그 표정에는 당황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고 눈빛은 주변을 빠르게 살피며 누군가 본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듯 했다. 그날 이후로 하은은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어떤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방문이나 친척 관계라면 설명이 필요 없는 자연스러운 편안함이 있을 텐데 두 사람 사이에는 오히려 들켜서는 안 된다는 조심스러운 기류가 훨씬 짙었다. 준호가 올 때마다 혜경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대화는 더 짧아졌다. 그리고 이 동선과 말투의 변화는 두 사람이 감추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오후, 하은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정리하던 중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방에서 흘러나온 대화였다. 하은은 대화가 들리도록 귀를 기울이려 한 것은 아니었으나 지나가던 그녀의 발걸음을 멈출 만큼 단어들이 너무 명확하게 들렸다. 이대로는 안 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조용히 끝낼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 모르게 처리해야지. 그래야 아무것도 잃지 않아. 그 짧은 문장들만으로도 대화의 목적은 명확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도석 외에는 대상이 될 사람이 없었고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평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경고였다. 하은은 숨을 크게 들이쉬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방금 들은 말들이 오해이길 바랐지만 두 사람의 낮은 목소리 속에는 계획에 대한 담담함과 부담 없는 결의가 섞여 있었다. 단순한 갈등이나 불만이 아니라 더 조용하고 치밀한 의도를 담은 목소리였다. 그녀는 그 자리를 서둘러 벗어났고 들켜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자신이 들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집에서 벌어지려는 일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준호의 방문은 더욱 규칙적으로 이어졌고 혜경의 말투는 전보다 더 예민해졌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면 문은 항상 철저히 닫혔지만 닫힌 문 너머에서도 필요한 조각들은 가끔 흘러나왔다. 재산, 이혼, 정리, 조용하게 끝내는 방법 등 일상 대화에서 쉽게 나올 리 없는 단어들이 오갔고 두 사람은 마치 철저한 계획을 세우듯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하은은 어느 순간부터 도석의 일정표를 두 사람이 유심히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혜경은 남편의 출근 시간뿐 아니라 회의 일정, 여의도 본사에서 머무르는 시간까지 정확히 파악하려는 듯 보였다. 그 정보는 필요 이상으로 상세했고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목적이 있는 준비 같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어느 늦은 저녁, 하은이 쓰레기를 정리하러 나갔다가 마주친 장면이었다. 혜경은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고 목소리는 매우 낮았지만 문장 하나가 그대로 들렸다.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기만 하면 돼, 티만 안 나면 돼.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고 그 순간부터 그녀가 느끼는 불안은 더 이상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하은은 그 시점에서 두 사람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도석을 향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물론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이 들은 조각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말투, 눈빛, 행동, 그리고 대화에서 흘러나온 무심한 단어들을 조합하면 결론은 하나였다. 누구도 잃지 않으려 한다는 말, 조용하게 끝내자는 말,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자는 말, 그것들은 모두 누군가에게 아무런 의심도 가지 않게 하면서 결과만 얻고자 한다는 의미였다. 하은은 고민에 빠졌다. 이 사실을 도석에게 말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이 듣고 본 것들을 설명할 자신이 없었고 설사 이야기한다고 해도 누가 믿어줄지 자신할 수 없었다. 가사 도우미라는 위치에서 집안의 일에 대해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이 눈치채기라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단지 잘못 들은 것이라고 넘기기엔 대화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고 혜경의 변화도 너무 뚜렷했다. 그녀는 조용히 모든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직접적인 행동은 아직 할 수 없었지만 혹시라도 일이 더 명확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날 밤 그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다. 도석은 자신을 믿어준 사람이었고 아무 잘못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계획 아래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무거움이었다. 하지만 증거도 없는 말을 던지기엔 상황이 너무 불안정했고 그녀는 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하은은 아직 몰랐다. 자신이 듣게 된 이 비밀이 앞으로 얼마나 큰 사건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녀의 선택이 한 사람의 생명을 바꿀 만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은은 여러 날 동안 마음에 걸린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혜경과 박준호의 대화에서 이미 이상한 조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훨씬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다가왔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관찰뿐이었다. 불필요한 행동 하나가 잘못된 방향으로 굴러가기만 해도 자신뿐 아니라 어머니의 치료비까지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른 척하기에는 상황은 이미 너무 깊게 들어가 있었다. 그 무렵부터 혜경의 행동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으나 그녀가 은밀하게 쌓아가는 정보들은 단순한 호기심 수준을 넘어 있었다. 하은은 집안일을 하며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도 혜경의 시선이 일정하게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 그 방향은 도석의 생활 패턴이었다. 혜경은 도석의 스케줄러를 자연스럽게 넘겨보는 척하다가 내용들을 휴대전화에 따로 정리하고 있었고 여의도 본사에서의 회의 일정, 외부 미팅 시간, 심지어는 점심을 누구와 먹는지까지 세밀하게 파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은은 처음에 아내니까 남편의 일정을 궁금해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혜경의 움직임은 궁금증이나 걱정이라기보다는 계산에 가까웠다. 도석이 어떤 요일에 가장 늦게 들어오는지, 어떤 날에는 피곤하다고 집에서 쉬려 하는지, 혹은 언제 회의로 정신없이 바쁘다는 말을 하는지.
그런 모든 정보들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 정리되고 있었다. 그 방향이 무엇인지 하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은 밖에서 돌아온 혜경이 현관문 근처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하은은 쓰레기 봉투를 챙기러 복도 끝으로 향하던 중 혜경의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문장에 담긴 단어 하나가 그대로 그녀의 발을 멈춰 세웠다. 그거 정말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없는 게 맞죠? 하은의 손이 저절로 굳어졌다. 혜경은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야 해요. 그래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 단어들의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고 설명이 필요 없었다. 누군가를 향한 명백한 위협이었으며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도 더 이상 의문이 아니었다. 그날 밤 하은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올랐다. 도석이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순간들, 힘들어 보이는 그녀에게 괜찮냐고 묻던 짧은 관심들, 그리고 자신을 믿고 고용한 그 결정. 그런 사람을 향한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그건 옳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다. 증거가 없었다. 확실한 장면을 본 것도 아니었다. 단지 대화와 행동들을 조합한 추정뿐이었다.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면 첫 번째로 의심받을 사람은 자신일지도 모른다. 도석에게 말한다 해도 하은은 가사 도우미에 불과했고 혜경은 수년간 집안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다. 한쪽의 말만 믿기에는 상황이 지나치게 민감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치료비가 걸려 있었다. 전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의 병세는 꾸준한 치료가 필요했고 그 비용은 지금 받는 월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혹시라도 혜경이 이를 빌미로 자신을 집에서 내쫓는다면 어머니는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침묵하는 것이 정답일까? 하은은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혹시 다른 의미였을까? 그런 희망 섞인 생각을 해보려 했지만 머리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현실을 되새겼다. 도석의 일정 기록, 여의도 본사의 회의 시간 확인, 누군가와의 은밀한 통화, 냄새도 맛도 없는 무언가, 그리고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말. 그 모든 퍼즐 조각을 한데 모으는 순간 결론은 하나밖에 없었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라 계획된 행동이다. 시간을 들여 정보를 모으고 결과가 의심받지 않도록 설계된 치밀한 계획. 그것이 현실이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하은은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혜경의 태도는 점점 더 냉담해졌고 도석의 일정에 대한 질문은 더 적극적이 되었다. 심지어 도석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은근히 떠보는 질문까지 오갔다. 요즘 피곤해 보이지 않아? 혹시 병원 검사 같은 건 안 받아봐? 그 말투에는 걱정이 아닌 기대에 가까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하은은 이쯤 되면 더 이상 우연일 수 없다고 느꼈다. 혜경과 준호가 계획하고 있는 일은 곧 시행될 수 있으며 그 순간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두려웠다. 도석을 위한 걱정도 컸지만 자신에게 돌아올 위험 또한 분명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다. 최소한 상황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만약 확실해지는 순간이 오면 어떤 일이 생겨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그 결심은 아직 미약했지만 곧 그녀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석이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온 날은 하은에게도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여의도 본사에서 중요한 계약이 틀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일정을 마무리한 뒤 집으로 향한 것이었다. 집안의 분위기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만큼 무거웠고 도석의 표정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뜻을 남겼다. 그 모습은 누구라도 걱정할 만했지만 그날의 혜경은 전혀 다른 의미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은은 그 변화를 즉시 감지했다. 혜경은 도석이 돌아온 순간부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했고 그 계산은 오래전에 시작된 계획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듯한 차분함을 띠고 있었다. 하루 종일 평소보다 말을 아끼고 조용하던 그녀가 도석이 방으로 들어간 직후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은은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췄다.
그곳에서 들린 것은 컵이 놓이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가죽 소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낼 때 나는 것과 비슷했다. 하은은 직감적으로 그 순간을 이해했다. 평소 혜경이 절대 부엌에서 혼자 음료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최근 그녀가 은밀히 찾아 헤매던 정보들, 그리고 며칠 전 통화에서 언급된 냄새도 맛도 없는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도망치듯 돌아서고 싶었지만 두 발은 바닥에 고정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혜경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액체가 담긴 작은 병에서 아주 소량의 무언가를 컵에 섞어 넣었다. 그녀의 동작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고 마치 여러 번 연습한 듯 흔들림이 없었다. 가방 속에 이 물건을 넣어 다녔던 이유, 최근 들어 도석의 스케줄을 집요하게 확인한 이유, 통화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야 한다고 말했던 이유. 그 모든 조각이 강하게 결합되어 하나의 현실로 다가왔다. 하은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숨조차 고르게 쉬기 어려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도 명확했다. 하지만 잘못 움직이면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여기서 침묵한다면 어머니의 치료비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누군가의 삶이 오늘에서 끝날 수도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반복적인 계산이 빠르게 굴러갔다. 자신이 섣불리 나섰다가 혜경에게 들키면 그 즉시 쫓겨날 것이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의심만으로 누군가를 지목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했다. 그러나 방 안에 누워있는 도석의 삶은 지금 막 위험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그때 부엌에서 걸어나온 혜경은 완벽하게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컵을 쟁반에 올려놓았다. 표정에는 긴장감이 아닌 정돈된 목적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안방으로 향했고 문 앞에서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가다듬는 듯 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 그 순간 하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동안 계속 뒤로 밀려나 있던 두려움이 엄청난 속도로 되돌아왔다. 어머니의 병실, 병원비, 앞으로의 생계,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일어나려는 일의 무게가 그녀를 강하게 밀어냈다. 하은은 이미 알고 있었다. 눈앞의 선택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다. 혜경의 발걸음 소리가 안방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 하은은 주저앉을 듯 흔들리는 다리를 억지로 세우며 복도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울렸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녀는 안방 문 앞에 도착했지만 손잡이를 잡기 직전 숨이 턱 막혔다. 거기서 한 번 더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다. 문을 열어 뛰어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부터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모든 위험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 위험보다 더 큰 것은 누군가의 삶이 자신의 침묵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었다. 하은은 손잡이를 꽉 잡았다. 이 순간이 자신을 집어삼킬지 아니면 구해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문을 여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인생과 김도석의 삶, 그리고 이 집에 감춰져 있던 모든 비밀이 한 방향으로 폭발하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이제 그녀조차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리고 있었다. 하은이 문을 열고 뛰어들어간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다. 도석은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있었고 혜경은 쟁반을 들고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 짧은 몇 초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은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온 힘을 짜내듯 목소리를 내뱉었다. 대표님,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혜경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도석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하은의 눈은 흔들리면서도 결의가 담겨 있었고 혜경은 눈빛을 피하며 손에 들린 쟁반을 움켜쥐고 있었다. 도석은 하은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항상 진실된 태도로 일했고 거짓을 말할 사람이 아니었다. 반면 혜경은 예상치 못한 혼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숨을 고르지 못하고 손끝이 떨렸으며 무언가 감추려는 기색이 명확했다. 도석은 천천히 말을 꺼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지금 당장. 하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일정과 건강 상태를 계속 확인했고 방금 부엌에서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내 물에 넣는 걸 봤습니다. 그 말에 혜경은 즉시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려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뭘 봤다고.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혜경의 눈동자 속에 스친 두려움은 도석에게 결정적인 확신을 줬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가방을 가져와. 이 혜경의 표정은 한순간 무너졌고 결국 도석은 직접 그녀의 가방을 열어 작은 병을 꺼냈다. 하얀 가루가 담긴 병은 그 자체로 거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도석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가장 먼저 그의 개인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집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목소리에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잠시 뒤 그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다. 마포경찰서 형사팀과 연결해주세요.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혜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가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은은 방 한쪽에서 조심스레 서 있었고 도석은 깊은 상실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잠시 후 마포경찰서 형사들이 집에 도착했다. 경위와 형사 2명이 사실 확인을 위해 들어왔고 도석은 방금 일어난 일과 지난 며칠간의 정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하은 또한 정확하게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진술했다. 형사팀은 작은 병과 컵을 수거해 간단한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그 결과는 매우 분명했다. 이건 치명적인 독성 물질입니다. 즉시 압수 조치하겠습니다. 형사의 말은 더 이상의 의심을 없애는 결론이었다. 혜경의 휴대전화도 검사 대상이 되었고 형사 중 한 명이 잠시 후 화면 속 메시지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다. 성동구에서 연락 주고받은 사람, 이 사람 맞죠? 박준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의도와 계획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날짜, 시간, 약속, 그리고 자연스럽게 끝나야 한다는 문장까지 증거는 이미 충분했다. 형사들은 혜경에게 조용히 접근했다. 이혜경 씨, 지금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그 말이 전해지는 순간 혜경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졌고 그녀는 형사들의 안내에 따라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도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충격과 배신감이 뒤섞인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수년간 함께 해온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잠시 후 형사 한 명이 도석에게 되물었다. 박준호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석이 알고 있는 정보는 많지 않았지만 하은이 준호가 성동구 쪽에서 자주 오간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형사팀은 즉시 성동구 관할 경찰서와 공조 요청을 하고 준호의 위치 추적에 들어갔다. 약 2시간 뒤 성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박준호가 검거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그는 도주를 시도했으나 금방 붙잡혔다고 했다. 그의 휴대전화 속에도 혜경과의 대화 기록, 계획에 대한 언급 등이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도망칠 이유마저 명확했다. 그날 밤 집은 깊은 정적에 빠졌다. 혜경은 마포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준호는 성동구에서 체포된 뒤 같은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사건은 즉시 상부 보고되었고 도석은 형사들의 마지막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은 문 앞에 서서 그 모든 과정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어떤 위험을 감수한 행동을 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다. 하지만 그녀에게 후회는 없었다. 그 순간 도석이 천천히 하은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말은 무겁게 그러나 감사함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조용한 시작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뒤 조사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검찰은 살인미수, 범행공모, 재산갈취 목적의 계획적 범죄라는 중대한 혐의를 적용했으며 언론에서는 연일 사건을 다뤘다. 서울의 유명 기업 대표를 노린 가정 내 살인미수, 성동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공범, 가사도우미의 용기로 드러난 진실과 같은 제목들이 포털 상단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고 몇몇 기사에는 혜경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알려졌다는 과거 기록까지 비교되어 큰 충격을 더했다. 사건이 공개되자 사회적 파장은 점점 커졌다. 여러 방송사와 신문사는
하은의 연락처를 찾아 인터뷰를 요청했고 한 시민단체에서는 용기 있는 청년상을 수여하고 싶다는 의견까지 전달했다. 그러나 하은은 모든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병실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다는 현실이 더 중요했다. 익명의 시선과 관심 속에 노출되는 것보다 어머니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었다. 김도석 역시 사건 이후 여러 차원에서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는 경찰 조사와 검사 면담을 받는 동안 계속해서 자신이 얼마나 가까운 위험에 놓여 있었는지 되짚어야 했고, 때때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한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그것은 재산이나 명예로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상처였다. 그러나 그 상처 가운데서도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었다. 정직한 마음으로 행동한 한 사람이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 그 마음이 없다면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재판 준비 과정에서 하은은 증인으로 참석해야 했다. 검찰은 그녀의 진술을 사건의 중요한 축으로 삼았고 그 과정에서 하은은 여러 차례 조사실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했다. 법적 절차는 그녀에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검찰 관계자들은 그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최대한 배려하려 했다. 첫 공판이 열린 날, 법정 방청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사건의 충격성과 유명인의 연루로 인해 법정은 거의 만원이었다. 혜경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준호 역시 자신을 향한 증거가 압도적임을 알고 조용히 있었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교묘한 범행의 흐름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일정 관찰, 독성 물질의 준비, 공범과의 연락, 은밀한 만남, 그리고 실행 단계. 모든 내용은 명확한 증거로 이어졌다. 그 사이에서 하은의 진술은 사건의 전체를 묶는 마지막 결정적 요소였다. 하은이 증언대에 서자 법정 안은 순간 고요해졌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켜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말했다. 자신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 순간 도석을 구해야 한다고 느꼈던 이유를 설명했다. 진술은 길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재판은 몇 주간 이어졌고 결국 판결이 내려졌다. 혜경과 준호는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벌어진 명백한 살인 미수, 그리고 재산 갈취 목적의 동기를 고려해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 말미에는 타인의 선의를 악용한 극단적 배신 행위라는 표현까지 포함되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의 관심은 멈추지 않았지만 하은은 평소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도석은 공식적인 감사 인사를 여러 차례 표현했지만 그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 조심스러웠다. 그는 어느 날 조용히 하은을 불러 말했다. 하은 씨, 당신이 지켜낸 것은 제 목숨만이 아닙니다. 제 삶 전체가 무너지는 걸 막아주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한 행동은 누구라도 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대답은 도석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며칠 뒤, 도석은 전북대학교 병원의 담당 의료진과 연락을 취했다. 그는 하은에게 말하지 않은 채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록에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는 조건까지 덧붙였다. 그가 바란 것은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도움을 조용히 되돌려주는 일이었다. 이후로도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의 관심은 새로운 뉴스로 빠르게 이동했지만 그날의 선택은 몇 사람의 삶에 지울 수 없는 변화를 남겼다. 하은은 어머니의 병세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에서 조용한 안도를 느꼈고 도석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제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위험 앞에서 선택하는 마음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더 흐른 어느 날 하은은 혼잣말처럼 이렇게 생각했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일은 거창한 힘이 아니라 옳다고 믿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되는구나. 그 말은 그녀의 삶에도 도석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조용히 끝났지만 남겨진 메시지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파문처럼 번져갔다. 사람이 사람을 지킨다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세상을 버티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야기였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하루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한 사람의 용기와 진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 두렵고 부담스럽더라도 옳다고 믿는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선택이 모여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이야기,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 삶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전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에서 느끼신 점이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공간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생각을 담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가 세상에 전달될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하게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